그럼 이제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승호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백승호 교수님은 진짜 기본소득 전문가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셨고, 또 특히 이제 기본소득이 온다라는 책을 이제 다른 교수님들 세 분하고 같이 공저하시면서 기본소득제를 한국 사회에서 도입하는 전략, 로드맵을 제시를 하셔서 그게 굉장히 이제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토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그런 책이 되었는데 거기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백승호 교수님 모시고 약 30분 동안 지난주에 나갔던 글 지금 저 채팅창에 또 공유해 놓기도 했는데요. 참여소득 아이디어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지난번처럼 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8시 30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승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백승호입니다. 그 화면 공유, 제가 PPT는 못 만들었고 한글을 그냥 공유할까요? 랩에 보내드린 한글 자료를 공유할까요? 네네.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어떤 게 편하실지 보시면서 하는 게 편하실 것 같긴 한데 각자들 뭐 이렇게 띄워놓고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냥 바로 시작을 할까요? 지금 보니까 공유가 제가 할 수 없게 돼 있네요. 비활성화돼 있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맨 앞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링크 들어가시면은 고동현 님이 링크 걸어놓은 거에 들어가시면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거 네, 보시면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글은 지금 저하고 이제 중앙대 이순윤 교수님하고 같이 작성을 하고 있는 글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예산 소요까지 해서 논문으로 나올 예정인 글인데, 아까 뭐 이원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순윤 교수님은 지금 그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느라고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어머니들이 상당히, 사실 아버지도 되게 바빠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전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돌봄 노동 하시느라고 오늘 이 세미나 자리에 못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발표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 전반적인 입장,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한번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소득, 오늘 이야기하는 참여소득이 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기본소득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랩 2050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그 30만 원 실질적인 증세 없이 실현 가능한 30만 원 기본소득을 발표하셨었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재원 랩 2050에서 발표한 재원 이외에 다른 재원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에도 30만 원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뭐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거나 또는 시민들의 합의의 문제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은 뭐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시민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확산되고 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이 이제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수 과목이 된 기본소득 논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기본소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겠죠. 얼마 전에 뭐 미래통합당에서 발표한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안도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 안은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산조사인데, 자산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NIT 또 안심소득제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긴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기본소득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부조를 지금의 한 3% 정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데 이거를 대략 한 11% 정도까지 확장하는 안이라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이라도 제대로 실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공간과 많은 단체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30만 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단계다. 지금 현 시기는. 그런데 지금 왜 참여소득을 이야기하냐?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논의할 때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프레임을 기본소득이냐, 뭐 전국민 사회보장이냐, 뭐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면서 마치 기본소득이 이제 기존의 복지국가와는 다른 무엇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제도이기도 하고 뭐 경제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복지 영역에서 보면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수 있어서 소득보장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소득 논의하는 것은 기존의 복지국가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그러한 개혁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복지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글의 제목이 기본소득 플러스 참여소득을 통한 사회보장 개혁 플러스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혁신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대로 이어가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개혁이 필요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기본소득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논의와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의 논의와 배치되는 개념의 기본소득이 아니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뒤에 다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은 뭐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여러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 배당이다. 저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도 정관에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그러한 정의는 되게 기술적인 정의이고요. 조작적인 정의이고 기본소득이 무엇이냐,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공유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하고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약간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수정하려고 하는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비엔 총회가 연기되긴 했지만 다음 총회쯤에는 이런 논의들이 아주 치열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 배당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공유부라고 할 때는 공유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와 같은 자연적인 공유자산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역사적인 공유자산 그리고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이제 공유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공유부는 그럼 왜 공유부냐? 이제 원래 모두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토지라고 하는 것도 원래 모두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인간이 지식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쌓여왔던 여러 그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미래를 보는 학문 활동을 하고 소득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공유 자산이고 역사적, 사회적 공유 자산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 자연적 공유 자산하고 역사적 공유 자산이 이제 지금까지의 공유 자산으로서 많이 논의가 되었다면 이제 자본주의가 상당히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공장이나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벌고 가치를 창출했었던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자본주의는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라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생산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부를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현재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첨예한 관심사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뭐 물류, 유통, 생산, 재고 관리 등등을 아주 효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기업들이 추구하는 어떤 생산 방식인데, 그러한 생산 방식에서 핵심에는 이제 데이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빅데이터가 있는 거고, 지금의 부의 생산의 상당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예들로 뭐 흔히 드는 것들이 세계 탑5 안에 드는, 시가총액 탑5 안에 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저기 플랫폼 기업들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즉 우리 모두가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분배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노동자한테 분배가 일단 1차적으로 됐잖아요. 노동자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하면 임금의 형태로 분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빅데이터에 기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분배를 받고 있지는 않죠. 그냥 다만 편리성, 즐거움, 페이스북 하면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즐거움, 편리성, 뭐 이 정도만 보상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빅데이터 공유부, 이제 이런 개념 속에 속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공유 자산에서 생기는, 공유 자산을 활용해서 생기는 부, 이 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세 가지 방식으로 그 부를 기금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은, 첫 번째는 조세로 걷어낼 수 있죠. 자연적 공유자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나 보유세를, 그 다음에 지식과 같은 역사적 공유자산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소득 활동을 하잖아요. 그 소득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를,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세를 걷어들여서 이걸로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조세형 어떤 공유기금이 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빅데이터가 요즘에 중요한 자산 가치 창출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득 활동을 하는 민간 기업에게 이제 공유지분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그 지분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지분은 보통 이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고 이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지분권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지분권 설정을 통해서 이제 이익분에 대해서 이익 배당을 받는 거죠. 그 배당은 일단 공유 기금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본소득으로 배당받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동 소유형인데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독점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배달 플랫폼을 만들겠다. 군산에서도 이제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 소유형이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들을 공공이 직접 만드는 거죠. 이런 그 공공 소유형 빅데이터 기업들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제 공동 소유형 플랫폼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또 이제 공유 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되고 있던 세 가지 공유 자산과, 그리고 그 공유 자산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추가돼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화폐 발행입니다. 화폐 발행. 이 화폐라고 하는 거, 신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신용론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화폐 발권 발권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적정 수준의 화폐를 발행하자라고 하는 논의죠. 근데 이 화폐 발행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화폐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구 경험들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건 통화 정책, 이제 전통적 통화 정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단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거나 또는 정부가 이제 다시 사들이거나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경기 그 조정 정책을 이제 펼쳤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부터 출발했는데 2001년부터
했던 방식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죠.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있었고,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채권이 아니라 이제 장기 채권을 주로 팔아서 통화를 유통시키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 효과를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었다면, 이것과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화폐를 발행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최근에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는 이제 기축통화국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는데, 뭐 실증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그렇다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화폐 발행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고 재정이 상당히 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까지 화폐 발행을 용인할 수 있느냐, 한국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는, 즉 한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화폐 발행은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 GDP의 3% 정도는 화폐 발행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한국 경제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강 지난번에 래 미공호공에서 발표한 안 중에 이제 그 소득공제 부분 조세 구조 조정을 해서 한 56조인가요?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화폐 발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GDP의 3%, 지금 1,900조로만 치면 한 60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해도 벌써 110조가 나오거든요. 110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이게 3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한다고 할 때, 뭐 기초보장제도나 뭐 EITC나 이런 것들과 대체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증세가 상당히 어려운데 증세를 하지 않고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기본소득을 그러면 급박하게 실현하는 것들이 또 뭐 장애는 없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소득 전 국민한테 온전한 기본소득 30만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확대되는 기본소득을 포기하고 뭐 참여소득을 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다양한 논의들, 다양한 대안적인 논의들 한번 드러내놓고 과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참여소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이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들로는 뭐 그동안에 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써있기는 한데요. 주로 이제 보편성 확대 전략하고 충분성 확대 전략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가능한 전략들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편성 확대 전략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아동수당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는데, 이렇게 아동이나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연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연령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이제 보편성 확대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성 확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참여소득,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여소득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는 기본소득 실현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분성 확대 전략은, 이거는 실제로 지금 뭐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뭐 대선 할 때 제안했던 것들인데, 아주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상징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충분성 확대 전략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특히 이제 보편성하고 충분성 확대 전략에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무조건성 확대 전략에 해당하는 참여소득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공호공 앞선 세미나에서 그 발표가 됐었던 뭐 한시적 시민소득, 주은선 교수가 2013년에 주장했던 한시적 시민소득이라는 게 있었고, 혁재현 교수님이랑 김태일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생애선택 기본소득, 이게 뭐 거의 다 비슷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들은 생애 주기를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편성 확대 전략이죠. 특정한 생애에서 전체 생애를 확대하는 전략.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조건을 둔다는 측면, 5년, 뭐 평생 동안 5년만 받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무조건성 확대 전략, 즉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을 풀어나가는 5년, 10년, 뭐 평생 이렇게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무조건성 확대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참여소득에 대해서 무조건성 확대 전략 중에 하나인 참여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참여소득은 엄격하게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으로 들어가는 어떤 뒷문으로 기본소득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파레이스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인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고요. 1996년에 이제 앤서니 애킨슨이 제안을 했고요. 이 앤서니 애킨슨이 그 당시에 제안을 할 때는 그 당시 영국에서는 시티즌스 인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활성화됐었는데 애킨슨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적 실현 가능성, 즉 호혜성이라든지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참여소득을 제안했죠. 근데 앤서니 애킨슨이 제안한 참여소득은 정말 거의 기본소득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유급 고용, 즉 임금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이런 경제활동 하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라고 간주를 해요. 이 사람들도 주고, 그 다음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 실업자들이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승인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질병이나 재해,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은퇴 연령에 도달한 경우도 참여소득 지급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에스킨슨이 이야기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서 벗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 그냥 범죄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에킨슨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그 페레스 무뇨즈라고 하는 학자는 되게 좁게 또 정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시장에서 충족될 수 없는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만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소득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돌봄이라든지 환경보호 활동이라든지 뭐 환경정화 활동, 환경보호 활동이죠. 주로 돌봄과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로서 참여소득 조건으로 이제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무뇨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봄으로 할지 환경정화 활동으로 할지 어떤 거로 할지는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앤서니 애킨슨이 참여소득에 아주 광범위한 폭넓은 참여소득을 제한하고 있다면 무뇨즈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된 참여소득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참여소득이 제한된 배경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국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복지국가 위기 논의 이후에 워크페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근로연계복지, 노동연계복지고요. 이 유럽에서는 워크페어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제 액티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뭐 직업훈련이라든지 뭐 활성화 정책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막 논의가 되던 시점이었어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있으면서 이런 그 강제된 노동, 워크페어, 그다음에 직업훈련 등등을 해야지만이 복지급여를 주는 이런 논의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그 영국에서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한 어떤 워크페어도 아니고 기본소득도 아닌 중간 형태로 이제 참여소득을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애킨슨은 여기서 이제 자산조사 폐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를 폐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서 폐지해야 된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성에서 양보를 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건을 좀 달 필요가 있다. 그 조건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호혜성에 대한 강한 신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을 넘기 위해서는 이 무조건성에 대한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이제 이 호혜성, 그러니까 호혜성이라든지 노동윤리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을 깨는 방법으로서 이제 참여소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녀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충분히 지급이 되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무녀즈 같은 경우는 그거 못 믿겠다 이거예요.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할까? 아, 그거 못 믿겠다. 그거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떡할래? 이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기본소득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에 대한 참여할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 무료주가 이제 참여소득을 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 파리스 같은 경우도 이 기본소득이 아무리 사회 정당하다고 해도 이게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하고 가까운 하지만 정치적으로 지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참여소득부터 해서 이 그 노동에 대한 생각, 임금 노동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바꿔내면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비스펠레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들이 참여소득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서 지금 참여소득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참여소득이 집행된다고 생각해보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릴레마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소득이 실제로 집행될 때 행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제한적이고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페레즈 무뇨즈처럼 돌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관료들이 실천하기가 쉽죠. 돌봄 활동 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돌봄 활동 하는지 안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관료들의 이해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죠. 돌봄만 딱 모니터링하면 되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돌봄 이외의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정치 활동이라든지 시민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반면에 애킨슨처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당장 모든 사람들이 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매번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가들이 일선 관료들이 매번 그걸 검증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포괄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참여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어떤 사람은 어떤 관료는 똑같은 활동에 대해서 참여 소득이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했어라고 판정했는데 또 이웃 구에서는 뭐 그게 참여소득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뭐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수능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정적으로 실행된다고 볼 때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좁게 해석해도 문제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넓게 해석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참여소득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기는커녕 혼란만 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비스플레레가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애킨슨 같은 경우는 행정비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 비용 효과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도 그 국가가 이런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을 발굴해내고 만들어내고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더 써야 된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애킨슨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지금 그런 부분에 더 돈을 투자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기에 쓰는 돈이 의미 없는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애킨슨 같은 경우는 그 주장을 하죠. 그래서 행정비용은 문제가 안 되고 그 참여소득에서 포괄성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애킨슨은 원래 주장대로 자신의 포괄성 범위를 상당히 넓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현 가능한 참여소득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애킨슨처럼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이제 단기적으로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을 결합한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엄청나게 넓게 정의하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본소득 전략하고 참여소득을 결합하는 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본소득의 아까 말씀드렸던 확대 전략 중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 확대 전략하고 참여소득의 결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보편성 확대 전략은 말씀을 드렸지만 범주형 생애주기 기본소득이죠. 아동수당,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연령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의 보편성 확대 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 의 틀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본소득으로 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근로연령대의 지금은 이제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근로연령대는 아니니까 그러면 근로연령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근로연령대에 대해서는 참여소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근로연령대 참여소득은 뭘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돌봄 활동.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돌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거의 무급의 돌봄 활동을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봄 활동을 돌봄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여기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촉발되게 된 환경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환경 참여소득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돌봄이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특히 이제 돌봄 참여소득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돌봄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 제공이 되는 건 의미가 없고 근로연령대에 대해서만 제공할 거기 때문에 지급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은 돼야 되겠다. 최저임금 수준의 돌봄 참여소득을 준다. 그러면 이제 돌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젠더 관점에서 여성들이 다시 재가족화되는 어떤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동에 대한 동거 또는 양육 또는 노인과의 동거라든지 이런 동거와 양육 여부만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 돌봄 참여소득을 결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충분성 확대 전략하고 포괄적 참여소득을 결합하는 거죠. 이거는 충분성이니까 이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참여소득,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이제 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돌봄 참여소득보다는 급여 수준이 좀 낮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도 주는 거예요. 애킨슨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러면 또 이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낮은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반론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업자, 그 다음에 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들, 플랫폼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참여소득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돌봄 참여소득이든 어떤 특히 이제 두 번째 충분성 확대 전략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어떤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돌봄 참여소득은 국가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민간 NGO라든지 이런 민간 NGO들한테 역할을 위임하는 것도 괜찮겠다. 노조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뭐 노동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상근 노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노조가 중심이 된 어떤 사회적 유용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에 필요한 어떤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친환경 활동, 그 농작물 재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주체를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노조 등에 위임함으로써 노조나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요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가 이제 사회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보험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 또는 사회보험 수급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거여서 최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소득보험 방식으로 완전히 개편해야 되겠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소득보험 방식이 아니라 뭐 그냥 기존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그런 고용 형태 특고들을 특고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논의만 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소득보험 방식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기업이 소득이든 개인의 소득이든 그런 소득이 있는 곳에 일정률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걸 기금화한 다음에 4대 사회보험을 이 소득보험 방식으로 전면 고용보험뿐만 아니고 그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이 소득보험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2차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이고 2차적 안전망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이제 높은 수준에서 시작될 수 없다라고 본다면 그 기존의 소득을 유지하고 싶은 중산층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소득보험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소득보험 급여, 실업급여를 받아도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상당히 이중화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정규직만 쭉 했던 사람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100이라고 치면 비정규직만 쭉 했던 사람은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이중화가 이제 사회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보험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바뀔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소득보험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낮은 소득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중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1차적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논의를 곁들여서 또는 지금까지 레이빙공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애주기적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곁들여서 한번 논의를 해 나가면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복지국가, 복지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복지국가 공부를 한국에 와서 할 수도 있는 뭐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드는 기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이게. 아니면 채팅으로 짝짝짝. 이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호 교수님, 저 지금 채팅창에 몇 개 일단 질문 올려주신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섭 선생님께서 기본소득에서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개념은 공유부다. 기본소득의 공유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서 복지를 정당화하려는 복지국가론과 구분된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는 철학적으로 다른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이 약간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서 복지를 정당화하려는 복지국가론. 이게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기존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복지국가의 원리는 뭐냐? 욕구다.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기본 복지국가다. 그래서 복지국가 원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실업됐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증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구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복지국가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복지국가를 상당히 협소하게 이해한 겁니다. 왜 그러냐? 복지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권이잖아요. 근데 사회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1947년인가요? 세계인권선언에 나오죠. 세계인권선언의 21조인가부터 시작을 하면 사회권 조항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권리라 인권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권이에요. 그럼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인권의 하위 범주인 거죠. 인권의 하위 범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투표권이다. 인권의 발달 과정을 보면 투표권이다. 투표권 지금 누군가에게는 투표권을 안 준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국민국가 내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노예들한테 투표 안 줬고 여성들한테 투표권 안 줬고
그게 이제 발달해서 지금 모두한테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잖아요. 사회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사회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가난함이 증명된 사람, 실업됨이 증명된 사람, 노인이 돼서 은퇴해가지고 소득 활동을 못한다고 증명되는 사람만 보장을 하는, 국가가 소득 보장이나 서비스 보장을 해주는 걸로 이제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 있었지만, 그건 지금까지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사회권이고, 사회권이 인권의 하위 범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권을 실현하는 것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기본소득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원리와 기본소득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유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공유부는 이제 이 사회권과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회에서 생산된 부는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개인의 노력 플러스 알파다. 그런데 이 알파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동안 논의를 해왔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자라고 하는, 소득세 걷어가지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자라고 하는 논의들도 있었지만, 정의로운 거는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모두한테 나누는 게 정의로운 거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복지국가의 권리를 굳이 두 개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유부의 권리가 있는 거고, 뭐 인권의 권리가 있는 거고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서도 공이 적용되는 거라서 저는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철학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제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긴 하긴 해야 되는데요.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소득보장, 서비스보장, 뭐 공무보장 다 포함해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했던 기능은 그동안은 재분배 기능을 주로 했었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꼭 재분배 기능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분배죠. 그러니까 분배가 안 됐던 것들, 공유분배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 요게가 먼저 분배가 돼야 되는데 분배가 안 됐던 것을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분배가 아니고 선분배이고, 뭐 그렇게 해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복지국가에서 지향하는 것이 재분배고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것이 분배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부분도 맞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제대로 답을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공유부의 양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가? 예, 당연히 측정할 수 있죠. 공유부의 양,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 그 논의할 때 공유부 얘기하면 예로 많이 드는 게 플랫폼 노동이에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유부가 빅데이터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던 토지도 이제 공유부인 거고요.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절대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당연히. 자, 토지가 지금 현재 남기엽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 불로소득, 자기 노력분 빼고 불로분에 해당하는 게 GDP의 23%인가 뭐 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23%를 다 환수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한 1% 정도부터 시작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유세 1% 정도부터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공유부가 어떤 게 공유부냐를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구분했던 거고, 토지,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유부 자원들에서 어느 정도로 공유부를 공유기금으로 만들 거냐,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거죠. 노벨 경제학자들이 이제 소득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소로우라고 이제 고전 경제학의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생산성, 만들어진 것의 대부분은 그 표현을 뭐 총요소 생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력이 아니라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의 몇 퍼센트가 도대체 자기 노력이 아니라 지식, 역사적 공유에 해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이먼 같은 경우는 90%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학자는 70%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90%는 내 노력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쌓여온 노력들이 반영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70%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 소득세든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거뒀잖아요. 뭐 최고소득 구간에서 90%까지 최고소득 구간 세율이 90%까지 있었던 미국 같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40%죠. 그건 사회적 합의와 역관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부의 종류가 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얼마를 거둘지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율의 정당성은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어차피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점으로서 수렴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거다. 하지만 지금 소득세를 더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득이 다 내가 혼자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게 공유부다라고 하는 이 인식,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는 거가 더 필요할 거고, 이게 공감대가 확장이 된다면 지금의 소득세율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걷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예산 전체를 공동부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화폐화한 것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쓰는 게 예산이잖아요. 화폐 발행이 아닌 이상은. 그 예산이 공동부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생산된 이 사회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부는 공유부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를 현금으로 분배할지 서비스 현물로 분배할지 이런 거는 뭐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른 거죠. 현금으로 분배되는 부만을 공유부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복지 예산 전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 자체가 공유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세율에 기반해서 걷어질 거고, 그 걷어진 거를 어떻게 나눌지는 역시 사회적 합의다. 현금으로 나눌지 현물로 나눌지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을 줄지 아니면 지금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처럼 어려운 사람들 골라내서 줄지, 이거는 역시 사회적 합의고 역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석 선생님께서 과연 참여소득을 거쳐가는 것이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편성의 측면에서도 논의하신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소득은 또 다른 일자리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알래스카의 사례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처럼 정치 지도자의 의지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소득의 실현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길을 멀게 가는 건 아닌지, 예, 저 100% 동의하고요. 꼭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야, 기본소득 가치도 없어. 그런 얘기 왜 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인 측면도 있고, 문제인 측면들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고, 노동시장이 되게 변했는데 기존의 복지제도가 잘 못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기본소득이 다는 아니고 참여소득일 수도 있고 생애주기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번 드러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자리 정책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잡 개런티라고 이제 일자리 보장론에서 주장하는 또 정책이 있죠. 근데 그거랑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 국가에서 잡을 개런티한다. 즉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일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국가가 고용주가 돼요. 국가가 고용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자리의 근로환경, 그 일자리에서의 노동자들의 어떤 그 조건,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들, 집단체 노사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을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일자리 보장, 잡 개런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되게 장애가 더 높고, 이제 요거를 참여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논쟁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죠. 자유로울 수는 있고, 예, 자유로울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래스카나 경기도처럼 하는 경우도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참여소득 논의하지 말고 30만 원짜리 기본소득 확 시작해보고, 그리고 뭔가 구멍이 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여소득도 이제 한번 시도도 해보고 생애주기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자는 주장이어서 이재섭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원리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여졌으면 하는데,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국가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자들이 좀 뭐라 할까요? 민감하게 보는 게 분석 단위라는 게 있죠. 분석 단위. 복지국가는 최상위 개념입니다. 사토리라는 학자가 추상화의 사다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상위 개념이 복지국가가 있고요. 그 복지국가 밑에 소득보장, 뭐 의료보장, 이런 경제정책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소득보장 카테고리 밑에 기본소득이 있고,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안 하면 복지국가를 할 수 있고, 기본소득을 하면 복지국가를 못한다? 이거는 좀, 만약에 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소득을 하면 복지국가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드는 게 이런 예를 드는데, 맨날 사과만 먹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생각할 때 사과만 먹지 말고 오렌지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한테 얘기하죠. 딸한테 얘기하죠. 자식한테 얘기하죠. 야, 사과만 먹지 말고 오렌지도 좀 먹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렌지보다는 과일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다르거든요. 분석 단위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오렌지 대신 과일을 먹어야지, 기본소득 대신 복지국가를 해야지,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당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예산은 중복 우려가 있는 현행 현금복지를 통폐합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공유부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소득 주자해온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통합당은 일단은요, 저는 통합당이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요, 민주당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이 정도 안을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이 바뀌겠지만, 되게 더 축소되고 하긴 하겠지만,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기본소득은 아닌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여지가 있지만, 자산조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 지금은 3% 정도만 생계급여 주고 있는데 이걸 11% 정도로 확장하는 거고, 88만 원인가요? 1인당? 뭐 이 정도까지 확장하는 아니어서 공공부조제도를 엄청나게 크게 확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들을 보고 가난을 증명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국가가 이 88만 원 수준까지만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여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제도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어떤 제도보다는, 저는 똑같은 방식이라도 자산조사 하지 말고 우리 재난지원금 했듯이 그냥 다 주는 거죠. 다 80만 원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으로 이제 환수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으면 또 좀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기본소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기본소득 주장해온 학계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대표가 프레시안에 어젠가요? 오늘인가 기고한 글이 있어요. 통합당 안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고한 안이 있거든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정확한 의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적 전제가 다르다. 보편적 복지와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하고 기본소득이요, 이게 비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기본소득도 보편적 복지죠.
보편적 복지가 확장된 판이 아주 끝까지 확장된 판이 보편적 복지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의 지향점이 다르고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철학적 전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의 철학적 전제와 기본소득의 철학적 전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그런 뜻이시면 저는 네, 오케이,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은 철학적 전제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복지국가가 또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철학적 전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분석 단위를 잘못 하신 거라서 분석 단위 측면에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노력도 공유부가 아닌가요? 내가 노력할 수 있게 된 것도 부모의 유전. 부모의 유전자, 어릴 때 가정환경, 이거는 뭐 내 노력과 무관하게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유부적 성격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순수하게 막 개인의 노력과 공유적인 속성들을 칼로 자르듯이 자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프는 그 블로그 글에 나오는 그래프는요,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소득을 일단은 까만선이 그냥 가상의 소득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기본소득이라 참여소득, 모든 사람한테 일단 기본소득 참여소득을 주고, 여기서 이제 뭐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애킨슨처럼 그러니까 거의 확장한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범죄 활동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걸 구분할 수 없어 이제 모든 사람이 처럼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율이 가만히 되면 뭐 빨간 선이 되는 건데, 이 P가 뭐 여기에 올 수도 있고 더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도 있고, 저 위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더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면에서 그려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얘기하면서 지급률을 얘기하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정률을 삭감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적자를 조세 수입으로 보충하고 일정 금액 소득이 있더라도 지급률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유부를 공무원들이 예전에 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 연금도 낮았으니까 뭐 좀 더 보충해 주겠다 뭐 이런 측면, 공유부를 나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냥 그걸 기본소득, 공유부를 나누는 게 모두 다 기본소득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소득제도 이제 공유부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기존의 복지제도, 사회보험이 아니고 조세형 복지들로 나누잖아요. 사회보험료 지원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조를 공유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과도하게 공유부라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중석 선생님께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 생활 수준은 국민국가의 부의 양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고 양자를 도덕적 우위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롤스는 개인들의 재능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재능을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부를 개인의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롤스의 공동자산 개념은 공유부보다 덜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뭐 특별히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건 없고요. 네, 동의합니다. 참여소득이라는 제도를 추동하고 실현할 수 있는 행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참여소득 행위자가 참여소득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동할 조직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제도를 추동하고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아까 페레스 무뇨즈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주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아까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까 앞에서 질문에 있듯이 어떤 선지자적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뭐 기본소득을 하면 더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시민들이 요구해서 복지가 된 게 아니고요. 공공부조든 사회보험이든 국가가 이제 엘리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복지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공동의 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가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복지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투쟁할 권리가 있고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국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서구는 다르거든요.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복지가 됐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위로부터 복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참여소득 질문하신 것도 상상이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하듯이 문효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 주체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구들을 시민사회에 한번 돌려줘 보자. 노조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각종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러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한테 맡기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뭐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산을 지금은 국가가 계획해가지고 여기 얼마 쓰고 저기 얼마 쓰고 이렇게 쫙 뿌려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예산 분배 방식이 틀렸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개인한테 줘보자. 그리고 개인이 국가 예산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을 개인이 갖게 해보자. 이게 조금 더 확대된 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이제 이런 거죠.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직 기본소득을 개인한테 국가가 예산을 던져주는 거죠. 참여소득도 마찬가지로 그 시민사회나 이런 민간 들에게 던져준다면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체 형성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조직화거든요. 노조, 조직력 있죠.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라서 조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글쎄요. 저는 조직력보다 저는 사람의 이해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 정부는 50%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고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뭐 두세 이어진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주체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적어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전 국민이 하나의 이해관계로 똘똘 뭉치는 거죠. 이 얘기를 이론적으로는 코르피아 팔메라고 하는 사람이 재분배 역설이라고 하는 논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분배 역설이 상당히 왜곡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중산층한테 많이 주면 복지 확대하기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중산층한테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돈이 많냐 적느냐 또는 중산층을 포괄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가 그 중산층들을 하나의 프레임 제도 틀 안에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쪼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포르피아 팔메가 비교하는 게 보수적 조합주의 모델하고 그 3인주의 인컴패싱 모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두 나라는 탈상품화 수도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보수적 조합주의는 제도들이 막 쪼개져 있거든요. 연금도 뭐 건강보험도 막 쪼개져 있으니까 이해관계들이 각 쪼개진 집단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막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한다 뭐 이런 논의를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공무원들은 왜 안 하는데?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왜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버리면 이 제도들을 이렇게 개혁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 이렇게 이해관계를 묻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주체 형성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정석 선생님께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 정합성의 문제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을
옳고 그름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에 참여소득을 결합한 도입 방안을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저도 지금 이원재 선생님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했던 취지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안 논의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공론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자리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실행 계획 만약 필요하다면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뭐 실행 계획이나 일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노조나 최근에 시민단체에 대한 반감도 큰 상황에서 참여활동의 사회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이들이 맡을 경우 뭐 맞습니다. 뭐 노조 특정 시민단체에 몰아주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또 일반화시키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뭐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네, 저도 주영재 선생님인가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수사동에서 참여예산과 부천 도시재정대학교 예, 제 질문은 아니네요. 예. 질문은 다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은.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혹시 지금 음성으로 좀 토론이나 질문하실 분 계세요? 지금 뭐 연구자분들도 여러 분 오셨는데 아까 아이폰으로 되어 있는 반가운 우리 연구위원님도 오셨고 최영준 선생님, 임상원 선생님 많이들 오셨네요. 네. 혹시 지금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밍업을 위해서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백 선생님, 네. 저기 네. 미래통합당 안에 대한 생각인데요. 미래통합당 안이 이제 안심소득제하고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자세히는 안 나와서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금 안심소득제의 이 소득 하위 구간 쪽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그렇게 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기본소득 논의하고는 상충된다고 사람들이 볼 수 느끼지 없죠. 않을까요? 네. 어떨까요? 네. 그럴 어떻게 수 보세요? 그럼 있죠. 네.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통합당이니까 민주당에서 들고 왔으면 좀 더 강하게 비판할 텐데 미래통합당이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것도 기존의 그 복지를 축소, 네, 하여튼간 예, 그런 측면에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우려되는 거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들고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 기존의 제도들을 살짝 고치는 정도 선에서 오히려 현실론 미래통합당을 뭐 비현실적이라고 몰아붙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복지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고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까봐 사실은 그게 걱정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더 미래연구소인가요? 거기서 그 기본소득 논쟁이 한참 불거질 때 올해 총괄 3, 4월인가 언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고서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민주당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기존의 보편적 복지운동 다 틀렸다. 무상급식 운동도 잘못했다. 우선순위 고려하지 않고 막 나간 거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가 더 미래인가 뭔가 하는 그 민주당 연구소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뭐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갈까봐 좀 걱정되긴 하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아까 그 제가 궁금한 거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아까 그 참여소득을
조금 좁게 생각을 해보면은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글에 쓰신 것처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면 뭐 이게 기본소득 논의처럼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참여소득이라는 아이디어만 예를 들면 정부의 관료나 또는 뭐 지금 정당이나 정치인들 중에 딱 캐치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참여소득을 특정한 영역에서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일단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 복지하시는 분들도 기본소득 논의할 때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지점이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확대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청년 기본소득까지는 동의하시는데 그 이외에 중장년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안 하시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 측면에서 기재부 권력이나 이런 측면들을 설득하는 데도 긍정적일 수 있고, 복지 쪽에서도 이 기존의 복지국가의 플러스 알파 하는 모델로서 제안하는 것으로도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추계는 못했는데요. 30만 원짜리 그 아동수당 18세까지 준다고 얘기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2%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아동 모두한테 준다고 했을 때 GDP 2% 정도 들었으니까 이 경우는 아동이 뭐 2명이든 3명이든 그 돌봄의 물론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될지는 달라지겠지만 200만 원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네, 뭐 기존의 기본소득 30만 원 준다고 하는 논의보다는 적게 드는 건 확실히 있긴 있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30만 원짜리 적어도 기본소득에서 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출발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하고. 네. 한 가지 좀 기술적인 질문인데,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늘리면서 만약에 뭐 돌봄 기본소득이랄까? 그런 참여소득을 도입하면 이게 중첩되지 않나요? 어,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죠?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돌봄 참여소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존의 제도들이 중첩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돌봄 참여소득이라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네, 중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흡수될 수도 있겠네요. 돌봄 참여소득으로 흡수되는 방식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충분한 정도의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과감한 증세를 어떻게든 정치적 판단은 제쳐놓고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1%, 2% 찔끔찔끔 증세하는 거나 10%, 15%확 증세하는 거나 조세 저항은 똑같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상당한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 어차피 저항이 있을 거 10%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주니까 그 돌려주는 거로 인해서 저항은 다시 금세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 판단 제쳐놓고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과감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OECD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낮으니까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이냐는 좀 고민스럽긴 해요. 지금이 코로나 시점이라서 사람들이 다 소득 활동도 못해서 지금 어제 가계동향조사 발표된 거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제 소득도 줄고 그나마 재난지원금으로 버텨가고 있었는데 지금 소득세 증세하자는 논의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겠다. 그래서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뭐 실질적인 증세이긴 하지만 명목적으로 이제 그 조세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화폐 발행하고, 지금은 오히려 증세보다는 화폐 발행할 때다. 채권 발행하든지 화폐 발행하든지 국가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어떤 예산 구조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좀 더 좋아진다면 그때는 다시 또 증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1년에 6개월은 계속 코로나가 닥치는 게 매년 반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게 고민스럽긴 하네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충분한 정도의 기본소득 관리를 했고요. 양육수당도 참여소득,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원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돌봄 참여소득이 제공이 된다면 중복이 되니까 이제 같이 흡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 케어처럼 기본소득과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무슨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커뮤니티 케어. 만약에 케어라 하면 돌봄 활동인 거잖아요. 아까 아마 제가 가정 내 돌봄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지속사회에 돌봄 활동에 대한 참여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돌봄 참여소득을 가정 내 돌봄만 생각했었는데 좋은 의견이시네요. 커뮤니티 케어도 돌봄이죠. 사회적 돌봄도 포함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가정 보육하시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떨지 긴급 돌봄 수당으로요? 가정 보육하시는 학부모들이 왜 들고 일어나시죠? 가정 보육하시는 학부모들이 왜 들고 일어나실까요? 제가 좀 이승윤 짧아서 교수님이 처하신 상황처럼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들고 돌봄 일어나는? 노동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운영되지 않으니까. 네. 긴급 돌봄 수당으로 가정 보육하시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겠냐. 좋은 의견이시네요. 네, 커뮤니티 케어를 복지부가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예, 이거를 돌봄 참여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양동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네, 혹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뭐 질문이 없으시면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또 올라왔습니다. 성형선 선생님. 네. 참여소득과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마을과 연계한 마을학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반가우게 좋겠다는 생각이 네, 저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지금 돌봄 참여소득은 문효즈 안을 받아들여서 한두 개만 정말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이거부터 해보자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긴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민활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치활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환경활동 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활동 지원하는 방과후 활동 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민활동 하는데 GDP에 기여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두 손 놓고 있는 건데 이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서영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공론장에 나오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체제에 적응하는 분배제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참여소득은 기계화 수준이 매우 높은 한국의 생산체제에 적응하는 분배제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기계화 수준이 매우 높은 한국의 생산체제에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이 아니고 참여소득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질문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근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조업 그 로봇 사용률이 세계에서 1, 2등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1등하고 우리나라가 2등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에서 사람들이 고용률이 그냥 확 떨어졌냐 일자리가 없는 세계로 돌아갔냐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들이 이렇게 일단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소득이 생산체제의 관점에서 지금 갖는 함의는
저는 수요 촉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요 촉진,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요수요 촉진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생산체계와 조응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기계로 일자리가 대부분 대체되는 사회가 온다면 뭐 더 빨라지겠죠. 네. 네. 좋은 질문이셨는데 제가 현문에 뭐라고 하지? 좋은 질문에 우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그냥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어떤 노동을 하라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돌봄이라는 걸 딱 찍어서 이렇게 참여소득을 하면은 돌봄을 많이 해라라는 인센티브가 되는데, 네. 그러면 제조업이나 이렇게 그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서 자동화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많은 노동력이 그러면 휴무 노동이 됐을 때 이들이 돌봄 영역으로 진입하면 더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돌봄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참여 소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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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당하신 일, 말씀입니다. 일종의 임금과 같은 그런 그런 이야기인 거죠. 것도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임상원 선생님께서 기본소득을 정치권과 같은 사회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워를 분배한다는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100% 동의하고요. 꼭 기본소득만 사회권은 아니고 기존의 복지국가, 복지제도들이 다 사회권 영역에서 논의가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 중에 기본소득은 이제 주로 소득보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소득보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경제적 파워를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씀은 이제 협상력일 것 같아요. 그제 그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토론할 때 최영준 교수님께서도 기본소득은 협상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이승훈 교수님도 여러 글들에서 기본소득은 협상력을 사람들한테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협상력에서의 핵심은 노할 수 있는 권한이고, 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충분히 잘 보장되어 있으면 노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소득이라고 하는 것, 생계가 중요하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노할 수 있는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파워를 분배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본의 운용권을 분배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자본의 운용권을 분배하는 거 아까 이제 처음에 공유부 말씀 드렸을 때 공유지분권형이랑 공동소유형 두 개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이 공유지분권형하고 공동소유형이 자본의 어떤 그 독점하고 있는 공유부에 대한 운용권에 개입하는, 운용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처분권 이런 것에 개입하는 분배, 선분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임상원 선생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형광훈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노동운동 하시는 현 선생님 오셨는데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 숨으신 것 같아요. 다시 나타나시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기본소득하면 웬 협상력? 그거 협상력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협상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협상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 장혜영 의원이 지난번에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발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정도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연구들에서 한 15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게 한 1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 달 30만 원이면 소득의 3분의 1이에요. 소득의 3분의 1이면 한 달에 30일 내내 일한다고 치면 3분의 1은 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협상력이 되는 거죠. 저소득
저임금자일수록.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별 의미가 없다. 협상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고 생존권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론적인 이야기실 것 같고요. 10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30만 원이면 엄청난 생존 금액이죠. 그리고 그게 기존의 실업보험이나 뭐 이런 거 공공부조는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고, 실업보험은 기껏해야 200만 원 받지만 기껏해야 8개월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8개월이 아니라 8년으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서구 국가들도 대부분 뭐 8개월, 길게 가면 2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안정성이 없는 거죠.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건데, 기본소득은 30만 원이 주어지면 1년이면 360만 원이고 거의 5년째 되면 3,400만 원이어서 실업급여 받으면 뭐 기껏해야 8개월 1,600만 원 끝이거든요. 그 이후를 다 제로예요. 이 사람들한테 협상력이 생길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획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한테 부당하게 오는 요구에 대해서 노할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한테는 더 큰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적은 액수는 기본소득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현진님, 오홍진님께서 그 이통당 기본소득 비판 기고문을 링크를 달아주셨네요. 플랫폼 노동은 세부 유형별로 매우 특성이 다르죠. 예, 종속성이 높은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부터 종속성이 낮은 프리랜서 노동자들까지, 이들 중 참여소득은 어느 유형의 노동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소득이 어떤 참여소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냥 아까 이제 아주 브로드하게 그 참여소득을 애킨슨처럼 정의를 한다면 그냥 경제활동하면 다 주는 거라서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고 이제 협소하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돌봄 참여소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만 해당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구체적인 건 저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고민거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고맙게 제가 또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시장임금을 삭감하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거는 뭐 많이 이야기가 된 거죠. 시장임금을 줄일 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야, 너 30만 원 기본소득 받으니까 이번 달 30만 원 그 임금에서 깎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뭐 그 노동자는 아니 나만 3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이 다 받는 건데 왜 나만 깎아야 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깎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요, 나 그러면 당신하고 일 안 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장님하고 일 안 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장님은 어떻게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노후할 수 있는 협상력은 이 시장임금을 삭감하는데 저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마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100%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하는 규제 장치는 일단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네, 저기 이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좀 아쉬우실 분, 백승원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시죠? 항상 감탄하는데 논리적으로 딱딱딱. 혹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백 선생님 혹시 오늘 뭐 좀 소감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네, 아주 그 일본 오프라인 공간에서 저기 하는 것보다 더 질문의 질도 좋으시고 더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많이 고민할 것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세미나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상화되고 이렇게 소통을 더 용이하게 하는 거여서 뭐 학회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공간들, 이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람들이 제일 특히 이제 저는 사회복지하니까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주는 게 복지가 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핵심은 그거죠. 기본소득 하는 게 어려운 사람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된 거 보면 알지 않느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였거든요. 20년 동안. 그리고 올리자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그랬어요. 더군다나 지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중위소득 발표했잖아요. 찔끔 52만 원에서 54만 원 올렸잖아요. 생계급여를. 1인 생계급여를 그렇게 올렸거든요. 이 복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적어도 80만 원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불가능해요. 아주 약자들이 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표현하기도 정치적 힘도 없고. 그런데 재난지원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줬거든요. 그러면 기초생계급여로 얘기하면 4인 가족 기준 142만 원이거든요. 이 142만 원이 24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분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부채의식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를 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계속 골라내는 순간 어때야 되냐면 어려운 사람, 어려우신 분, 가난하신 분들은 계속 내가 어렵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실직됐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지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모두의 권리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복지국가를 획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획기적으로 빨리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고쳐야 될 때는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새로운 대안들이 있다면 대안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들이 이렇게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랩 2050의 기획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 메시지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윤종성 가천대 교수님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 공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고동현님, 다음 주 화요일로 확정이 됐나요? 윤종성 교수님? 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네, 확정됐습니다. 네. 네. 갑자기 등장한 저분은 저희 랩2050 고동현 기획팀장입니다. 이거 지금 다 일 꾸미고 섭외하고 다 짜고 다 했습니다. 예. 고동현 팀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